안녕하세요. 지니TV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백인 노예 이야기인데요. 노예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국 남부 목화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흑인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실은 백인 노예들도 꽤 많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는 당연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백인들이 노예가 되었고요. 중세 유럽 아랍 지역에서는 흑인과 백인 할 것 없이 모두 거래하는 노예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해적들이 유럽 해안마을을 습격해서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의 해안가는 거의 초토화될 지경이었고요.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해안도 해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적은 주로 카리브해에서 활동한 게 아니냐고요? 물론 우리가 영화를 통해 익숙한 카리브해에도 해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적은 지중해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카리브해는 주로 스페인 화물선을 노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독교계 해적들이 활약했다면 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의 후원과 묵인 아래 활동하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해적의 천국이었지요. 이들을 바르바리 해적 혹은 오토만 해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주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활동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베르베르인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바르바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해적들을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한 거죠. 바르바리 해적들은 지중해 전역을 누비고 다녔을 뿐 아니라 서아프리카, 대서양 서부, 남아메리카, 대서양 북부, 아이슬란드까지도 그들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브리튼 제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해안에 위치한 마을을 습격해서 물자를 약탈했고 무엇보다도 거기 사는 백인 주민을 생포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이러한 해적 활동은 오스만 투르크 혹은 오스만 제국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이를 묵인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적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백인 노예를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바르바리 국가에 속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종주국인 터키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역사 동안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리에 속하지 않은 모로코도 해적 활동을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르바리 국가 중에는 알제리 해적들이 가장 유명하고 규모도 컸다고 하네요. 바르바리 해적의 활동은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710년 이후 바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르바리 해적이란 용어는 16세기경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바르바리 해적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해안 주민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고 19세기 초반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바리 해적은 대륙에서는 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공격했고 섬지방으로는 카나리아 제도, 코르시카, 사르데냐, 시칠리아, 몰타섬 등을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대서양 북서부까지도 진출해서 영국과 아이슬란드 해안에도 상륙하여 노예 사냥을 벌였다고 하네요. 이들의 노예 사냥이 유럽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나 하면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인 역사가 로버트 데이비스에 따르면 1530년부터 1780년까지 바르바리 해적이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의 수가 12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더군요. 노예로 잡혀간 이들의 운명은 대체로 비참했습니다. 건장한 남성은 갤리선에서 체인에 묶여 노를 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젊은 여성은 부잣집에서 성노예가 되거나 재수가 좋으면 술탄의 하렘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이 부자인 경우 몸값을 내고 노예에서 빼내오기도 했습니다. 몸값 협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유럽에는 이를 대신해주는, 다시 말해 해적들과 몸값을 협상하고 포로를 데려오는 카톨릭 교단까지 생겼습니다. 1198년 프랑스에서 생긴 삼위일체 수도회와 1218년 스페인에서 발족한 메르세다리안 수도회는 아예 바르바르 해적에게 잡힌 기독교인 포로를 데려올 목적으로 설립된 수도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수도회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아마도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여 알제리 지역을 지배한 터키 출신의 바르바로사 형제인데요. 바르바로사는 이탈리아어로 붉은 수염이란 뜻이죠.
바르바리 해적의 최전성기는 1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 해적들이 각국의 정규군이 순찰하는 지중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해적들이 사용하는 이슬람권의 선박 자체가 구조가 뛰어났고 해적들의 항해술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범선이 개량되고 대포를 장착하면서 해적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해적들은 스스로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유럽 국가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은 오스만 제국과 바르바리 국가들을 압박하여 자기 나라 배에 해적지를 못하게 했고 해적들은 이런 나라들을 빼고 해적지를 계속했습니다. 이 중 특이한 경우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 전까지는 해적들이 미국 배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83년 독립이 확정되자 더 이상 미국 배를 봐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자 미국은 처음에는 해적들에게 통행세를 지불하는 걸로 안전을 확보했는데요. 1793년 알제를 근거지로 하는 해적들이 미국 상선을 자그마치 11채나 납포하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납포된 11척은 협상을 통해 되돌려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해군을 재건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1800년 다시 바르바리 해적들이 미국 상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미국은 아예 해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지요. 미국은 1801년에 제1차 바르바리 전쟁과 1815년 제2차 바르바리 전쟁에 승리하면서 해적들로부터 피해 보상과 함께 안전통행에 대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각국 정부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19세기 초까지도 바르바르 해적들의 노예 사냥은 계속되었는데요. 백인 여자 노예들을 거래하는 노예시장은 유럽 화가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렘에 거주하는 술탄의 첩을 오달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오달리스크 중 일부도 이런 노예시장을 거쳐온 백인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바르바리 국가들과 합의를 이루고 미국이 바르바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해적들의 노예 사냥은 규모는 줄었지만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 승리 후 개최된 1818년의 앵나샤펠 회의에서 전쟁 후 배상 문제뿐 아니라 해적 소탕 문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은 1830년 프랑스가 알제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알제리 자체를 식민지화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르바리 국가들 중에서도 알제리가 해적들의 가장 큰 거점이었거든요. 이후로 지중해에서 이슬람 해적단의 활동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적들이 유럽 각국을 습격하여 백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시장과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스만 제국에 속한 이슬람 국가들이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노예 제도가 금지되지 않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다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노예로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바리 노예 사냥꾼들은 한동안 자신들이 포획한 크리스찬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걸 막았다고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